세계 반도체 시장은 좀 치포 동맹 이후에는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치포 동맹 이후에 한국에 대한 기반이 더 좋아진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교수님께서는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서 원래 기존에는 이제 시장과 투자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만 오늘 이야기도 뭐 관련은 있지만 교수님 이번에 출간한 신간 세계 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이 책을 기반으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 하는데 네.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이 책에서 근데 핵심적으로 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무슨 말 하고 싶어서 이런 책을 또 내셨어요? 아니, 출판사에서 이렇게 섭외를 해줘야 날 부릅니까? 아, 그전에도 나오셨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뜸 했으면 또 불러야죠. 아, 늘 바쁜 책을 너무 많이 하셔서.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모처럼 반가워서. 네. 이 책을 출간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요, 진짜 제목에서처럼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정학적인 어떤 변수인 미중 간의 갈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세계의 어떤 밸류체인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거와 함께 새로운 기술적인 화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그리고 기후환경 변화 등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여러 기술적 요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한 가지 커다란 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탈중국 기조가 높아지면서 뭔가 다른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다년간 뭐 출장 다니고 그 다음에 같이 코워크했던 국가들 중에서 일부 좀 중요하다 생각한 국가들을 뽑아서 모아서 아주 재밌게 깜짝 놀라게. 맞아.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이 책이 약간 그 옛날 책 걸어서 세계 속으로였나요? 뭐 비슷한 어쨌든 책이 다큐멘터리? 있는데, 예, 다큐멘터리랑 뭐 책이 있었는데 예. 되게 뭔가 재밌고 뭔가 약간 교양이 쌓이는 느낌.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당연히 가장 이제 뜨거운, 이제 아마 2차 전지가 요즘 좀 안 좋아지면서 더 뜨거워질 것 같은 반도체인데,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현 상황은 지금은 어떻죠? 중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 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체적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처절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중국은 석유를 수입하는 데 쓰는 비용보다 반도체를 수입하는 데 쓰는 비용이 더 많아요. 원래 중국이 전 세계에서 석유 수입국 1위에 해당되거든요. 진짜요? 그런 나라가 석유를 사오는 데 쓰는 돈보다 반도체를 사오는 데 더 많은 돈을 씁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반도체라는 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제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일정 수준 이상의 고사양의 반도체는 못 만들도록 통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다음 스테이지의 제품들을 런칭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죠. 화웨이에서 7나노급의 반도체 기술을 활용한 휴대폰을 런칭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7나노 공정을 못 만들도록 분명히 여러 반도체 소재 장비 등을 제재를 가했는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가 라고 봤더니 최근에 우리가 제재를 가했던 노광 장비들, 그거는 못 사용했고요. 그 전 버전의 노광 장비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그냥 쉽게 해서 마른 수건을 쥐어짠 거야. 그래서 다들 기술자들도 야, 이 옛날 이걸 가지고 이걸 해내네. 여기에서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수급이 얼마나 어려워서 자구적인 노력을 이렇게 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이번에 생긴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 7나노 공정 결국 해낸 거 아니냐? 그러면 중국과 미국의 별도의 기술 체계로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견해는 동의하지만 적어도 이번 성과가 거기까지 확인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7나노 공정 만들어낸 이 방법을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게 정확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마른 수건을 쥐어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떨어지고 이익률이 급격히 낮아요. 달리 말하면 거의 손해보는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엄포성, 제스처성 발언으로 이걸 만들어낸 것이지 실제 수지 탄산은 아직 맞은 수준은 아니에요. 아직은 중국이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은 벽에 부딪히고 있다. 근데 중국이 또 힘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포 동맹이라고 해서 이게 치포가 한국과 대만과 일본과
미국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는데 세계 반도체 시장은 좀 치포 동맹 이후에는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치포 동맹 이후에 한국에 대한 기반이 더 좋아진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항상 이 책에서도 제가 그런 관점을 같이 공유하려고 많이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나라의 입장을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교나 경제적인 상황을 판단할 때는 우리나라 관점에서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상대방이 어떤 입장인지 봐야 되잖아요. 맞아. 자, 그런데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언론 보도 논조는 한국이 너무 중국을 등한시하고 미국 쪽으로 바짝 붙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우려들이 최근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중국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치포 동맹을 통해서 중국은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결속하다고 하다 보니까 혼자 고립돼 가는 형국이죠. 그런데 이 반도체라는 산업의 쌀을 누군가로부터 조달받아 와야 되는데 이 4개 국가 중에서 그나마 중국 입장에서 손을 뻗을 수 있는 나라 어디 남았나? 올 초에 중국 내부에서 반도체 관련한 공장 3,000개 가까이가 문을 닫았거든요. 그 3,000개 공장의 상당수가 대만과의 기술 교류, 대만과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원천적으로 차단되다 보니까 이렇게 문을 닫는 수순까지 가게 돼버렸는데, 그럼 일본과 미국이 그나마 남아있는데, 일본과 미국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반대쪽 대척점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네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한국인 거예요. 이 4나라 중에 그나마 본인들이 협력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나라가 한국이에요. 코리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을 확인해주는 대목이 있었었죠. 얼마 전에 G7 회의가 열렸을 때 일본에서 그때 한국과 인도와 다른 서방 국가들을 미국이 전부 일본과 같이 함께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갔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과 서방 국가들 간의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발표들을 계속 해갔더니 결국 그거 끝나고 나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죠?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회사를 우리 마이크론 반도체 안 사 하고 통관에 대해서 제재를 거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보안, 안보 문제 때문에 마이크론 반도체를 사기가 어렵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한 나라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도 참석했는데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가하죠? 여기까지 제재를 가해버리면 어서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섭섭하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중국 본토에서 네이버 포털에 접속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한국의 외교부에서 중국 외무성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교민들이 네이버 접속이 안 된다는데 혹시 이번에도 차단하셨나요? 하고 물었더니 중국의 공식적인 답변이 뭐였냐면 우리도 모른다였어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 오시죠? 여친하고 싸웠을 때, 야, 너 화났지? 그러면, 난 몰라. 이거 지금 이거예요. 공식적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뭔가 엄포를 놓기에는 본인들도 절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섭섭하다라는 걸 제스처를 취한 거고, 미국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재를 가한 거예요. 자, 좀 전에 제가 화웨이에서 만든 7나노 그 휴대폰, 그거 뚜껑 열었더니, 결국 어느 나라 휴대폰, 반도체가 있었다? 한국.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에게 대놓고 물었죠. 야, 미국이 그 하이닉스 너희들한테 분명 중국에게 납품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니네 이 부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하이닉스와 우리도 모른다 해요. 네. 그러니 한국산 제품을 제3세계 통해서 중국이 사왔는지 그것까지 모르죠. 자, 이런 얘기들의 종합적인 결론이 뭐다? 그나마 지금 형국에서 치포 동맹 이후 중국이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나마 중국이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마지막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 한국을 애타게 찾고 미국도 한국을 찾는 게 결국엔 두 나라 다의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어떻게 보면 독과점 구조가 돼버린 상태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말고 우리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이미 TSMC에게는 중국이 뭘 발주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회사들은 한국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삼성을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
보니까 한국 회사에게는 오히려 기회의 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그동안 우리나라는 TSMC는 빨리 따라잡자라는 추세였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걱정하는 그렇죠. 위치였잖아요. 맞아.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한참 밑으로 눌러준 상태죠. 미국이 눌러줬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 입장에선 후발주자는 일단 저 뒤로 가버렸고 TSMC만 우리가 잘 따라잡으면 되는데, 늘 제가 방송 등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제 지론입니다만 이 파운드리 시장은 아주 독특한 반도체 시장이에요. 누가 발주를 해야 물건을 만들죠. 그런데 발주를 해야 물건을 만든다는 이 시장은 쉽게 말해서 메이저 발주처 한 곳만 거래처를 바꾸면 시장의 1, 2등이 바뀌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만약입니다. 쉬운 건 아니지만 애플에서 이제 우리 TSMC에 발주 안 하고 삼성에다 할래요. 엔비디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TSMC 안 하고 삼성에다가 일부 발주할래요 하는 순간 업계의 그 마켓 쉐어가 싹 바뀌거나 거의 따라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특수성을 생각해서 이게 무슨 1%, 2%, 3%씩 계속 올려서 따라잡는 게 아니라 큰 고객 하나 싹 잡아오면 확 따라잡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큰 글로벌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큰 손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반도체 발주들을 대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애플의 비전 프로를 비롯해서 이제 AR, VR 기기들이 또 한 가지 대세가 일어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분야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시작하는 분야에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업계에 대해서 상당히 독일이라든가 다른 큰 손들이 또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긍정적인 면이 많다. 너무 우리가 움츠려들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뭐 위험 요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한국이 이제 반도체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밑에서는 중국이 따라오고 있었고, 그리고 파운드리에서 우리가 대만을 따라잡으려 했는데, 그럼 대만 얘기 좀 드려야 되는데, 대만이 한때 국제 사회에서는 고립된 국가가 되었었고, 그런 고립된 국가가 어떻게 반도체 최강국이 된 거죠? 제 책의 대만 편에 아주 재밌더라고요. 상세히 설명을 놔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이해할 때요, 이 나라가 왜 이 산업에서 강점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명확하게 비즈니스 할 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인문학적이자 경제적인 맥락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요.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196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신생 독립국으로 독립을 했습니다만, 60년대 들어섰더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신흥국에 주는 원조, 이 원조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는 뭘 먹고 살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때 뭘 먹고 살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대만이 자신들 대만계 원로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을 찾아다니면서 고견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근무하고 있었던 모리스 창이라는 수석 엔지니어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저희 대만 정부에서 나왔는데요 하면서 이제 일종의 대면 인터뷰를 한 거죠. 우리 대만이 앞으로 먹고 살려면 뭘 계속 육성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모리스 창이 말하는 게, 앞으로는 반도체가 안 들어간 물건이 없는 세상이 생긴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줌과 동시에 한마디를 더 해줍니다. 반도체 산업을 그럼 어떻게 하면 육성할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파운드리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일을 하면서 내 동료들을 살펴봤더니 이 친구들도 나랑 똑같이 앞으로 미래 사회의 반도체는 엄청난 블루오션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이 친구들 중에서 일부가 회사를 퇴사해서 자기 사업체를 막 차리는 친구들이 생겼다. 그런데 이 친구들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반도체 산업은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설계 잘하고 디자인 잘해서 이런 반도체 만들면 기가 막히겠다 이 생각을 해서 자기 회사를 차렸는데 이 설계대로 반도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엄청난 설비 투자를 해야 돼요. 반도체 만드는 데는 그 비싼 노광 장비 등등부터 해서 엄청난 설비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운 좋게 설비 투자 자금을 어디서 융통해 왔다 하더라도 얘네들도 오래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왜? 반도체 성능이 나날이 발달하다 보니까 내가 몇 년 전에 사놓은 그 장비는 이제 구닥다리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또 비싼 돈 빌려다가 장비 또 사야 되니까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닌 거죠.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 설비 투자를 할 장비 사올 돈도 융통도 못해요. 그 사실을 보고 모리스 창이 어느 날 아주 청사진을 그리고 부품 꿈을 안고 야 창아 나 퇴사해. 그동안 고마웠어. 하고 나갔던 애들이 갑자기 머리 긁으면서 몇 년 지난 뒤에 잘 있었어?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아, 사실 이러고 돌아오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대만 정부에다가 제안한 거예요. 설계는 기가 막히게 하는 애들이 미국에 널려 있고 단기간에 이러한 애들의 창의력과 상상력과 노하우를 대만이 따라잡는 건 쉽지 않다. 그런데 그렇다면 대만이 해야 될 건 걔네들이 설계 도면만 가지고 오면 뭐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제조 위탁 전문 회사를 만들자라고 한 게 파운드리죠. 그리고 그 첫 파운드리라는 비즈니스 모델로 반도체 회사를 설립한 게 TSMC인 거예요. 대만 정부도 이 모리스 창의 제안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TSMC를 대만 국가가 만든 거예요. 이 국가가 만들어서 설립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이걸 제안한 사람이 제일 잘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리스 창한테 또 전화한 거죠. 창 선생님, 여기 저희가 회사 차렸는데 이제 나라를 위해서 좀 헌신하시죠. 오십시오 한 거죠. 왔겠네요. 물론 그 전신에 무슨 대만 국영 연구소에 먼저 오셨다가 이 TSMC 설립하자마자 이제 일로 옮겨 타신 건데 그 뒤로 TSMC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거의 모리스 창이 전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대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강의 반도체 회사를 만드는데 가장 현격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모리스 창. 대만이 반도체 최강자가 된 배경은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대만이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서 예전에 배제된 상황이 한국 사회에는 굉장한 경쟁의 기회 요인이었겠네요. 그렇죠. 지금 TSMC가 없다고 하면 그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뭐 다 차지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만이 국제사회에 고립이 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진 않지만 대만과 미국은 방위와 관련된 협정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대만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반드시 미국이 도와준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TSMC라는 회사가 설립됐을 때 상당히 많은 미국계 회사들이 거기에 발주를 했던 가장 큰 근저의 배경도 이런 미국 입장에선 대만이라는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잖아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고 그런 나라의 경제적인 위상이 자꾸 올라가는 걸 도와주는 건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만에 대해서 물밑에서 미국이 또 많이 도와준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어찌 보면 중국이 대만 때문에 참 머리 아프게 만드는 중국이 편두통이 생기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죠. 그럼 지금 중국 편두통 얘기하셔서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이 원래 생각지 못한 전쟁이 막 터졌고 그게 또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대만 침공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제 책에서 여기저기 퍼즐을 맞춰보시면 지금 중국의 절박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중국의 절박함은 뭐가 있냐 하면요. 우리는 중국이란 나라 그러면 엄청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 책 중간중간에도 지도들을 다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중국은 의외로 고립되어 있는 나라예요.
일단 중국이 육지로 이제 접하고 있는 나라들을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 2개 나라 이상을 거쳐야지만 다른 대륙이나 다른 대양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이중 내륙 국가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인도양으로 바로 가려고 하더라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인도양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협조를 얻지 못하고서 인도양으로 바로 가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육로는 상당 부분 제약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양을 통해서 뭔가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교육도 하고 군사훈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중국의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은 그럼 녹록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 황해를 접하고 있는 중국의 일성지 도시들이 많은 이 대양들을 보면 어떻게 됐느냐? 여기도 똘똘 막혀 있어요. 일단 중국과 일본은 영토 분쟁을 하고 있죠. 네. 센카쿠 열도라는 그 센카쿠 열도라는 그 섬들, 오키나와의 부속 섬들이 어디까지 위치해 있냐면 대만과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에 있는 여러 섬들하고 대만 중간에 오키나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일본 영해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대만에 가깝죠. 그런데 이 오키나와의 부속 섬들은 대만에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 대만 바로 위까지는 거의 일본의 영해권에 가까워요. 그럼 여기는 마음대로 중국이 못 나가죠. 그러면 그 밑에는 대만인데 지금 대만과 중국의 사이는 더더욱 나빠지고 있고 그럼 대만 남쪽에 있는 지역을 중국은 남중국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거기 시사군도 난다군도 같은 곳들은 다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고 그쪽은 항상 미국의 대형 항공모함 2척이 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국이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 함대를 편성해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국제적인 대규모 해상 군사 작전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나갈 수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중국은 뭔가 해외에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처절한 노력을 하는 국가예요. 이런 중국이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가고 싶어한 욕구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 책에 그린란드하고는 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얀마에는 뭘 하고 있고 이런 얘기들이 속속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들이 알차게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한국 반도체가 대만의 TSMC 따라잡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답변에서 궁금하고 만약에 못 따라잡아도 한국 반도체가 성장하고 삼성, SK 하이닉스가 성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사실 반도체라는 건 이 자동차 산업이 우리가 일상 소비재니까 그걸로 비교 드리면 고급 자동차 시장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게 자동차 업계의 지론이에요. 아, 진짜? 왜냐하면 고급 자동차에 넣기 위해서 특별한 신기술을 개발하게 되겠죠. 거기에는 프리미엄 기술들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고급 자동차 시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런 프리미엄 기술을 아예 개발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고급 자동차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 프리미엄 제품으로 넣기 위한 기술을 넣었다가 그게 어느 순간인가 일반 대중차에게 내려오잖아요. 그렇듯이 반도체도 똑같아요. 이 고나노, 고사양의 반도체 칩셋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게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일상 제품에 투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3나노 공정뿐만 아니라 이런 첨단 공정에 대해서 TSMC에 비해서 우리가 비교 우위를 계속 유지하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술적 노하우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 반도체가 살아남으려면 계속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되는. 자, 그리고 대만이 그리고 대중 수출 비중이 40%나 달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만뿐만 아니라 이건 놀라실 게 전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 중에서 중국과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조차도 교역 규모에서 중국이 1등이거나 2등인 나라가 대부분이에요. 적대국이어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그렇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뭔지 아시잖아요. 제일 싸. 그리고 나름
나름 가성비가 좋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배제하고 경제활동을 한다라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실제로 많은 국가들에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제재를 가했던 미국, 그 미국이 중국 얘기가 아니라 러시아 제재 가합니다, 모두 동참하세요 했지만 정작 미국도 러시아를 전면 규제했느냐? 아니에요. 일부는 계속 물건을 받았어요. 본인들이 꼭 필요한 건. 그러다 보니 대만처럼 중국의 지근에 붙어서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가장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나라라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역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이렇게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경제적인 활로는 그럼 완전히 절단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민감하고 군사 안보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는 물론 차단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적지 않은 일상적인 소비재라든가 적정 기술로 내려온 품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 국가가 아직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고 있네. 네. 말씀하신 러시아 얘기해 주셔서 궁금한 게 러시아가 전 세계 영토 5분의 1을 가졌다고 제가 책에서 봤는데 네. 실제로 그게 맞는지도 궁금하고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이유 뭔가 저기 이제 전쟁이나 이런 거 세계 정세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전쟁을 하면 세계 다른 국가들한테 뭔가 레퓨테이션도 떨어지고 뭔가 관계도 안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러시아가 얼마나 영토에 대해서 간절하게 갈증이 있는지를 이 책에서도 많이 적어드렸는데요. 러시아는 분명 전 세계 영토의 5분의 1 가까이를 가지고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분명합니다. 영토 1위가 러시아예요? 맞아요. 1위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러시아가 가장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부동항입니다. 얼지 않는 항구예요. 러시아가 얼지 않는 항구 가지고 있지 않나요, 교수님? 하면서 대부분은 실제 완벽한 부동항이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고요. 물론 요즘에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는 부동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도 거의 부동항이 됐고요. 그거는 지구온난화도 있지만 이제 선박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부동항이 됐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단점은 뭐냐 하면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통해서 대서양으로 나오려고 하면요. 그 밑에 유럽의 그 열강들과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어떻게 보면 서구 국가들과 가까운 국가들 사이에 여러 해협을 지나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만만치 않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정세가 냉각되면 그쪽 어디선가 포 쏘면 이거 바로 작살나기 쉬운 위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서양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좋은 항구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럽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항구가 실질적으로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가 아주 애지중지하고 있는 땅이 하나 있는데요. 어디에 있냐면요. 이 책의 104페이지인데요. 여기 유럽 지도가 보이시죠? 유럽의 정가운데, 러시아 본토에서 상당히 떨어진 정가운데 러시아 영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영토가 칼리니그라드라고 하는 곳인데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바로 러시아가 받아낸 땅이 바로 이 칼리니그라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다른 나라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독일 바로 옆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독일 옆에 있고 러시아랑 떨어져 있는데 러시아 땅이라고요? 그렇죠. 신기하다. 그래서 유럽 한복판에 러시아 영토가 있어요. 신기하다. 근데 이 땅을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하냐면 군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유럽 한복판에 러시아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러시아 월드컵 열린 적이 있었죠. 그 러시아 월드컵 때 원래 월드컵이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가장 자랑하고 싶은 도시에 월드컵 스타디움 열고 그걸 투어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때 이 칼리닝그라드에 월드컵 경기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뭘 한 거다? 얘들아, 여기 우리 땅이다. 자랑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유럽 한복판에 있는 칼리닝그라드, 거기 러시아의 군사 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지금 우크라이나 밑에 있는 그 크림반도 이쪽도 강제 점령했고 이런 식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한 진짜 처절한 노력을 하는 게 러시아의 움직임입니다. 정확하게 땅이랑보다는 그 땅을 통해서 이제 얼지 않은 항구를 그렇죠. 갖고 싶다.
자, 그럼 이제 러시아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궁금했던 거는 서방 국가들,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쨌든 왜 다 가만히 있냐, 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나라가 없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조금 뭔가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 좀 섭섭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만 러시아와 미국의 입장을 봤었을 때는 지금 최대한 도와주는 겁니다. 아, 진짜? 예, 왜 그러냐면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게 최대한이라고요? 예,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면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핵을 가지고 있고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는 전면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란 핵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도 핵을 가지고 있죠. 네. 두 나라가 전면전 안 하잖아요. 마지막에 수틀리면 핵 쓰면 그렇죠. 그래서 이란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경제 제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디다? 북한과 미국 사이가 안 좋은데 전면전 안 하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불편한 진실이에요. 우리는 북한에게 제발 핵 좀 없애라, 핵 좀 없애라 하지만 핵이 있기 때문에 전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럼 미국 입장에선 이것 봐라 하면서 같이 그냥 군대 보내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는 러시아는 당연히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겐 직접 총칼을 겨눌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외교적으로 지금 FM적인 공식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속으로 부러워하죠. 핵을 갖고 싶어 해요. 자,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러시아는 경제 제재로 우리가 막아주고 너희들에게 무기 줄게. 니들이 대신 싸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했던 무기를 진작 안 줬다라고 하면 이번 전쟁은 벌써 끝났어요. 서구 세력에서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안 줬다라고 하면 벌써 러시아의 완승으로 끝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러우 전쟁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앞에 내세우고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단 핵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면전을 못하는 거죠. 아,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 좀 있군요. 일부의 주제가 원래 이제 반도체인데 그 마지막 반도체 질문으로 어쨌든 지금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아마도 미국은 이런 거를 최대한 누리려고 할 텐데 이 기회 놓치지 않을까요? 네, 이 기회에 더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소리 하세요. 아, 교수님 무슨 소리세요? 요즘 봤더니 미국의 국무장관, 재무장관이 다시 중국을 방문하고 설린 우호적인 것 같던데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본토를 방문했던 적이 그 전에는 언젠지를 카운트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5년 전입니다. 이 5년은 무슨 시기열과 똑같죠? 대통령? 맞아요. 미국 대선 선거 기간과 맞물려요. 즉 지난번 대선 선거 전에 선거를 앞두고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고자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 위해서 국무장관이 중국 본토를 갔던 거예요. 이번에도 선거 앞두고 불확실성을 줄여서 경제적인 어떤 뭐랄까요? 원만함을 좀 잠시 도모하려고 잠깐 방문한 것이고요.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유권자들의 표심을 분석한 보고서가 민주당, 공화당 다 있거든요. 나오겠죠.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대부분 뭘 원하냐면 미국 유권자들은 중국을 더 압박하길 희망해요. 그러면 이제 선거가 더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민주당에서 공화당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대중국 압박 정책을 더 많이 내놓겠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중국을 이번 기회에 누르는 모습을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많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어쨌든 중국을 점차 계속 누른다면 중국의 위상이 계속 떨어지는 게 바로 옆에 근처에 있는 우리 한국에게는 유리한 건지 반도체 때문에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은 우리가 무역적으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 가지 리스크로 작용되는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발빠르게 급부상하고 있는 중동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그리고 인도 이런 국가에서 우리가 빨리 새로운 교두보를 찾는다면 오히려 한 나라만 쳐다보고 있었던 경제 구조가 여러 나라에 걸치게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견고해지는 경제 구조로 바뀔 수 있는 기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